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두 번째 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았던 공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문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계셔야 공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문의 기본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문 용어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알고 싶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셔서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신 다음에 정책자료, 그리고 간행물 있죠? 간행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행물이 나와요. 여기에 행정업무 하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2018 행정업무 운영 편람, 이걸 참고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고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장에 공문서 관리 등 행정 업무의 처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만 잘 알아도 공문서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기본은 된다, 누가 물어봐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용어라도 이제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단 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공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기한 올려주세요. 이 말은 선생님 일 처리하기 위한 공문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라는 말이 있는데, 공문서는 뭐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거나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해요.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 아닌 공문서로 대화한다, 공문서로 일 처리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나 책임 면피에 정말 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품위대요, 공문대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품위나 공문을 올리기 위한 근거 공문의 생산 등록번호나 근거 변명들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 공문이 제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공문을 내가 작성한 근거, 그것을 품위 공문 대요라고 말하는데요. 자, 일단 생산 등록 번호를 말하면 처리과명, 다시 번호, 그리고 날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1023 2020년 3월 2일 이렇게 발송되었다. 뭐 전주 대정초등학교 1938 2020년 3월 7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출 품위서를 보셔도 1번 관련 전주 대정초등학교 1938 2018년 3월 7일 되어 있죠. 한마디로 제가 이 품위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서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전주 대정초등학교 1938에 대한 공문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은 뭐 아시다시피 공문 작성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1조 1항에 따라서 나 있는 이 공문을 작성한다 라는 의미고요. 이제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본 예산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줄 때가 있어요. 뭐 공모를 했거나 예산이 갑자기 편성됐거나 하는 경우 돈이 아직 안 왔지만 미리 성립해서 쓸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가 말할 때 뭐 공모를 했거나 따로 이제 받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립전 예산 요구를 해야 돼요. 성립전 예산 요구를 해야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걸 제가 품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돈이 안 들어왔을지언정. 대신 그 돈을 준다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겠죠. 그 자세한 요구 방법은 행정실마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실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문은 뭐 교감쌤, 교장쌤, 어떤 데는 부장교사, 교감, 교장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품위 같은 경우도 예산 관련된 기 때문에 행정실장님이 협조로 되어 있고요. 교감, 교장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행정실장님이 협조로 되어 있고 교감선생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학교마다 정결 규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정결 규정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니 교감선생한테 여쭤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결제를 만들어야겠잖아요. 우리 공문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결제받은 공문이 있으면 재작성하는 게 편해요. 우리 족보라고 하죠. 작년에 통과된 공문, 그걸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작년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규정에 맞는지 좀 점검하시면서 올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결제를 받았지만 올해 결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팁, 업무 처리 팁. 그 업무 처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뭐 AI랑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라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시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 자체를 5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업무 처리 과정도 50점 정도의 비중이 있어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문 자체가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공문 자체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업무 처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문 자체도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 업무 처리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기본적인 업무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업무와 관련된 연간 계획, 어떻게 1년 동안 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품위를 올리죠. 그러면서 그 예산 사용해서 구입도 하고요,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특히나 예산을 너무 늦게까지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들이 그 예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월, 11월 중에는 모든 예산이 사용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그 아이들과 하고 싶은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처리 요령을 잘 알면 정말 좋아요. 실제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업무 처리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하고 싶은 교육이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 처리가 하기 싫거나 부담되어서 그걸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업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녀석을 잘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공문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문의 기본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공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시 위치 및 띄우기예요. 자, 가항을 보면 여기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항을 보시면 둘째, 셋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서 시작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다항, 가장 마지막 줄에 있죠? 다항,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춰 정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hift 탭 키를 활용하면 정렬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 밑에 라를 보면 아시다시피 항목 기호하고 그 항목의 내용사에는 한타, 1타를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는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특히나 첨부 파일 할 때, 첨부하실 때, 붙임 파일 하실 때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1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 기호 1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 작성 방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 기한문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기한의 근거를 밝혀야 돼요. 기한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 공문을 어디에 근거해서 작성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 근거를 작성하는 방법 아까도 배웠지만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에 따라 이렇게 법률이 나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초등교육과 1001,
2020년 1월 1일에 따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생산 공문의 대우를 딸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것처럼 마지막처럼 1 관련 초등교육과 1001 2020년 1월 1일 2 2018학년도 도서관 현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배워서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선생님들마다 편하신 걸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그 내용과 세부 내용 사이에 아래 다음은 쓰지 않아요. 지금 여기 생략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내용과 세부 내용 사이에 다음,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고 썼다고 해서 그 가운데에 다음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생략합니다. 2번째, 쌍점은 우리가 쌍점 띄고 이게 일시 띄고 쌍점 띄고 2020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상 쌍점의 왼쪽은 붙이고 오른쪽은 한 칸 띄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강조할 내용은 글자체나 색, 크기, 밑줄 등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문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날짜는 가능하면 2015점 띄고 12점 띄고 12점 이런 식으로 그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으로만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서 숫자를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15, 쌍점 20 이렇게요. 그리고 금액, 우리가 이제 품위 올릴 때 이제 예산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해줍니다. 근데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한 다음에 한글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 11만 3,560원 하고 나서 가로치고 금 11만 3,560원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게 기본 원칙인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처에서 조금 놀래요. 이 선생님 뭐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의 구분은 이제 문서 내용을 둘 이상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표시하는데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첫째 1, 두 번째 항목은 가, 셋째는 1 괄호, 넷째는 가 괄호, 다섯째는 1 양가로, 여섯째는 가 양가로, 일곱 번째는 1 원문자, 여덟째는 가 원문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이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작성 방법을 봤을 때 첨부문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써야 하는데 첨부물이 2가지 이상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붙임과 첨부물 명칭 사이에는 2칸을 띄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첨부물이 1개일 경우에는 첨부물에 번호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첨부물에 번호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쌍점을 붙이는 게 아니라 2칸만 띱니다. 대부분 붙임 땡땡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첨부물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보시면 붙임 땡땡 하고 나서 첨부물이 2개 이상이니까 숫자를 써야겠죠. 이제 1, 2 이렇게 쓰죠. 그리고 끝 보시면 예시 1번과 예시 2번 다 보시면 끝 일부 점 다음에 2칸 띄었죠. 2칸 띄고 나서 끝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제가 미리 알려줘 버렸네요. 자, 끝 표시는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2타 띄우고 나서 끝을 표시하고요. 첨부물이 있으면 첨부물 붙임 그 서류 끝에 2칸 띄우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그 붙임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2칸을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하기 다릅니다. 근데 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엔터를 치신 다음에 두 칸 띄신 다음에 끝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제 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표로 끝나는 경우는 자, 표 아래까지 엔터를 친 다음에 두 칸 띈 다음에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표의 중간에서 이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끝을 표시하지 않고 마지막에 작성된 칸에 그 아래쪽에 이하 빈칸이라고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2번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1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하 빈칸 그냥 지우고 엔터 치고 끝 해요. 저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편한 스타일대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1번처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어 끝자리가 뭐뭐 하고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 결제일 때에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유통고문일 때, 교육청에 보낼 때는 제출합니다. 라고 표기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막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다면 가능하면 이걸 지켜주세요. 섞여 있는 지역이라면 내부 결제일 때 뭐뭐 하고자 합니다. 유통 고문일 때 뭐뭐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